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기후위기 강연 12번째 이야기로 북극권의 온난화와 해빙의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친근하게 접근하는 문제도 북극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 북극의 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든가 먹이를 찾아서 이 작은 해빙 위에 떠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그 사진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극권이 따뜻해진다는 문제, 그리고 북극권의 빙하가 녹아간다는 문제는 그 북극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의 위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극의 온난화는 바로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극권 온난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극권이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극권의 얼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북극권이 온난화가 되면은 그것이 세계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북극의 얼음이 녹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북극권이 어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북극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백야가 생기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북위 66도보다도 더 고위도 지역을 대체로 북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북극은 주로 이제 북극해라고 하는 그 넓은 이 바다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 해수위가 상승을 한다. 근데 북극의 빙하가 녹아도 해수위가 상승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답은 대체로 얘기할 때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는 해수위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극권에서는 대부분의 빙하들이 이 해빙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빙은 한 97%가 물 속에 잠겨져 있고 한 3% 정도만 물 위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더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게 되면 오히려 부피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도 해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극권을 볼 것 같으면 많은 대륙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땅도 많이 있고 러시아 땅도 많이 있고 또 미국의 땅도 있고요. 그래서 약 한 전 세계 8개국 정도의 그 영토가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이 얼음들이 녹으면 바닷물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대륙 쪽에 존재하고 있는 얼음이 녹으면 이 담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극권에 있는 육지 중에 가장 큰 게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모든 것이 다 녹는다면 해수위는 일거에 6m 정도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m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서해안이 상당한 지역 이런 곳들이 전부 바다 속으로 잠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북극권에는 얼음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크게 나누면 담수와 해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 속에 염분이 들어있으면 해수
짠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염분이 없으면 이 담수입니다. 이 담수 중에 거의 97%니까 거의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는 얼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과한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약 30% 정도가 북극의 얼음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0% 정도는 남극의 얼음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권이 이렇게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지난 50년, 최근 5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그 세계 곳곳에서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온도가 어떻게 다르게 상승하였는가 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이 뭐 주황색, 황색 이런 걸로 가면서 온도가 적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남극 지역, 여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간 곳도 있죠. 지구 온난화입니다만 온도가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거대하게 녹으면서 얼음이 녹을 때 열을 흡수하죠. 그러면서 온도를 또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떨어지는 곳도 남극 쪽에 있고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반구 쪽의 온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남반구 쪽에는 온도 상승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 쪽에 온도 상승이 낮은 것은 이 남극 얼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반구, 오늘은 우리가 북극 빙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북극의 빙하가 빨리 녹는 것은 이 지구의 온도 자체가 저緯도보다는 고緯도 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빙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빙하라는 말도 있고, 빙상이라는 용어도 있고, 빙붕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빙산이라는 용어 혹은 해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빙하는 것은 이 우리말 하면 똑같습니다만은 바다에 있는 얼음, 이걸 해빙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얼음이 녹는 것을 또 해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대한 그 얼음 덩어리를 얘기할 때는 빙하, 빙상, 그다음에 빙붕, 이게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빙하라고 하는 것은 빙은 얼음이라는 뜻이고, 하하는 것은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얼음이 이동해 간다, 얼음이 흘러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륙이 이 바닷가 부근으로 오면은 지대가 낮고, 그 다음에 중심부 지대로 가면은 그 해발 고도가 높겠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쪽에 있는 얼음이 아래쪽에 얼음이 녹으면 서서히 위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얼음 덩어리, 이것을 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빙하라든가 이런 것은 알프스 산 정상 쪽에 놓여 있는 그 얼음 덩어리, 이런 것도 이제 빙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빙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이 5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이 되면 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을 이렇게 덮고 있는 얼음 덩어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빙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대륙에 있는 얼음, 거대한 덩어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린란드 빙상,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빙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내륙 쪽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은 이 바다죠. 바다 쪽으로 얼음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얼음이 육상에 접해 있으면서 이게 바다 쪽으로 진출을 해 있는 이런 얼음 덩어리, 이것을 빙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빙붕은 이제 녹으면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떠다니면 이 빙붕이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쪼개지고 그것이 바다를 떠다니는 그 큰 얼음덩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이 바닷물이 염분을 방출을 하고 염분을 내보내고 나면 이 바닷물도 이제 담수만 남겠죠. 그 담수가 읍니다. 그렇게 얼음을 해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북극권이라든가 추운 지역에 있는 얼음을 가리키는 용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에서 이 빙붕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려서 이 바다로 떠가는 모습. 이게 이제 2022년 7월 달에 있었던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22년 7월 달에 그린란드에서 대륙 빙하가 빙상이 얼마나 많이 녹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사흘 동안에 180억 톤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때도 보면은 하루 사이에 막 8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180억 톤이다, 60억 톤이다, 80억 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대단히 많겠네 하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 양이 얼마일까 하는 걸 좀 가늠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댐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물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댐이 이 소양강 댐입니다. 소양강 댐이 약 29억 톤 정도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안동댐, 그 다음에 대청댐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20억 톤에 훨씬 몸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물의 양이 29억 톤이다. 약 30억 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극권에서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4월 동안에 180억 ton이 녹아내렸다. 그 말은 소양강 댐이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찼을 때의 그 양의 6배죠. 3, 68에 180억 ton이니까 소양강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의 한 6배 정도가 되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대서양 그린란드 앞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북극권에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 겨울이 보면 처음에 상당히 따뜻했죠. 11월 달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마치 9월과 같은 이런 기온이 나타났었습니다. 12월 한 초순까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상층 1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원래 보면 이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이라 얘기를 하죠. 러우 전쟁이 나면서 유럽에서 연료가 매우 부족했는데 다행히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연료 부족으로 인한 그 추위 이거는 등에 대한 고통을 적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겨울이 따뜻해지는 것은 상당히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초중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상층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대부분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 이런 쪽으로 찬 공기가 쭉 내려오고 대륙의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미국 대륙이죠. 미국 북미 대륙이라든가 혹은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전부 다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지배를 하는 그런 일기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추웠죠. 그리고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11월 중순까지 해양 쪽으로 북쪽에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한 12월 중순부터는 이 대륙의 찬 공기가 대륙 쪽으로 북미 대륙 쪽으로 내려가고 아시아 대륙 쪽으로 내려오고 유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추워지는 이렇게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추웠던 곳이 이 미국 북미 대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북극권에 영하 한 50도 정도 되는 이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사망자, 추위로 인한 이 사망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하 한 20도까지 온도가 내려갔었죠. 그럴 때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북극권의 찬 공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남쪽 저희도 지역에까지 차가운 공기가 내려갔다. 뭐 그런 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북극권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파동 현상, 이게 이제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편서풍 파동은 북쪽의 차가운 공기하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의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 밑으로
치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은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쪽의 세력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 세력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쭉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군대가 차가운 쪽을 밀쳐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도 세력이 매우 강하고 남쪽도 세력이 강하고 그렇게 되면 휴전선은 팽팽하게 직선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 남쪽의 공격을 받으면 금방 후퇴가 되는 거고 그 후퇴된 병사들은 또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북쪽에는 차가워야 공기 세력이 강한 거고 남쪽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야 세력이 강한 것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은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북극권에는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북쪽하고 남쪽 사이의 공기 사이에 온도 차이가 대단히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있는 풍선으로 치면은 쭈글쭈글해진 이게 휴전선이 대단히 약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에 이쪽이나 뜨거운 공기 한번 훅 치고 올라가면은 쉽게 뜨거운 공기가 과거에는 올라갈 수 없었던 매우 고위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더위가 나타나고 모스크바가 부산보다도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북이 55도, 60도까지도 온도가 50도, 여름철에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북미 서부 지역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북극권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제주도 이런 데까지도 엄청나게 혹한이 덮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북극권은 당연히 추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공기가 북극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극권이 이제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북극 대륙에 쌓여 있는 얼음을 조사해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아크틱하는 게 이게 북극입니다. 그 북극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하는 거는 지구 평균 온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2020년이 넘어가면은 아크틱 북극권의 온도 상승이 그 지구 평균에 비해서 대단히 높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북극권도 여름철이 되면 이제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빙하가 많이 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9월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햇빛이 태양 복사에 줄어들면 다시 이제 얼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북극권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여름철에 빙하가 많이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빙하의 얼음의 나이가 옛날에는 많았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북극권의 얼음을 비교해보면 이게 1985년이고 이게 2021년도인데요. 이 짙은 색깔로 갈수록 이 얼음이 쌓인 지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얘기인데, 짙은 색깔로 보면 1년 이내, 그 다음에 요 청색 계통은 한 1년에서 2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런 색깔은 2 내지 3년, 그 다음에 이걸 무슨 색깔이야 해야 되나요? 좀 남색 비슷한 이런 색깔들은 한 3에서 4년 정도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짙은 색깔일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눈이다, 얼음이다. 근데 빙하는 그리고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응고된 것, 이게 이제 빙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오래된 나이가 많은 얼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은 그 여름이 되면은 빙하 거의 다 녹고 다시 이제 눈이 와가지고 그 눈이 다시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얼음이 이 대륙을 덮더라는 겁니다. 이 눈에 빙하죠. 빙하의 나이를 보면은 최근에 오면은 북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는구나.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녹는구나.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권에 이제 해빙,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극권 영구 동토, 1년 동안 이게 땅이 녹지 않고 계속 얼음 상태로 유지되는 땅, 이건 이제 영구 동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북극권에는 탄소가 1조 6천억 톤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조 6천억 톤이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은, 이게 보면 인간 활동의 원인이 되어서 1년 동안에 방출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10기가톤, 그 기가 하는 건 10억이니까 100억 톤 정도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떼서 이산탄소를 갖다가 대기로 올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농경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토지를 훼손시켜서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혹은 또 반도체 공장에서 세정제로 프레온가스 같은 걸 많이, 프레온 물질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그것이 대기에 올라가서 온실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활동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출되는 탄소 양이 10기가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100억 톤이라는 거죠. 이 톤, 억톤으로 바꾸면. 근데 북극권의 땅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는 1조 6천억 톤이 된다는 거죠. 그 1조 6천억 톤의 탄소가 얼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즉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런 얘기를 하죠. 메탄 얼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 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는 건데, 만약 이 북극권이 녹게 된다면 땅 속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탄소가 메탄의 형태로 또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급속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든가 파리 협정이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북극권에 얼음이 녹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북극의 곰이 이렇게 먹이가 없어서 죽고 이렇게 하면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거기에 얼음이 녹으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형태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올라가게 되고, 그 탄소가 바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시키는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인간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온 United in Science 2022, 거기에 보면은 자연으로부터 올라오는 메탄가스의 문제점, 이게 이미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최근 이상 고온 발생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지환 침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건립된 유류 저장고가 파열되는 이런 사고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여름철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난 것 같은 그런 그 집안 피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이 집안이 밑으로 빡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극권의 동토층이 빠르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권의 이제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게 올라가고 있을까 하면은, 보통 책에서 얘기할 때는 대기 중에 우리가 이산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온실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북극 쪽에서는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사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緯도에 얼음이 있는 곳이 녹으면 그곳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오면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게 그리닝 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은
온도가 10도 이상이 좀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 아래에서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죠. 드라이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녹색 식물들이 자라려고 하면은 온도가 한 10도 이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위 66.3도 이상, 북극권에서는 이게 식물이 자라지 않는 맨땅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색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이제 바닥이 맨땅으로 돼 있을 때하고 이 녹색 식물이 덮었을 때하고 태양 곡선에 대한 반사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햇빛이 내려쬐을 때 그 물체를 바라볼 때 눈이 편하면 반사율이 작은 것이고 눈이 불편하면 반사율이 높은 겁니다. 거울을 딱 비추면은 우리 눈을 뜰 수도 없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제주도 같은 데 눈이 많이 왔는데 등산을 할 때 햇빛이 내려 쪼이면 눈이 복사에너지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반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색 식물이 덮고 있는 산을 바라볼 때하고 저게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볼 때하고 어떨 때 눈이 편합니까? 당연히 이제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 이게 눈을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불편하고 녹색 식물이 있으면 바라보기 편합니다. 눈이 편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지역에 황무지에 녹색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반사율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반사율이 태양 복사에너지를 적게 반사한다는 얘기는 이 땅이 태양 복사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태양 복사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극지방 쪽에 식물이 많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북극권의 고온화를 조장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녹색 식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이게 자라면 CO2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녹색 식물이 이걸 아주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녹색 식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북극권에 녹색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이 북극권의 고온화를 아주 이게 악셀레이트 시켜 나가요. 가속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극권에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이 난류가 이 북극권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태평양 기온의 표층 해류가 북극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닷물은, 이쪽에 있는 바닷물은 차갑겠지만 그래도 얼음보다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 3, 4도 정도 됩니다. 표층 온도가. 이런 물들이 북극권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북극권에 떠 있는 해빙, 바다의 얼음, 이것들이 녹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빙붕이랑 얘기하죠. 빙붕이 굉장히 빨리 녹을 수가 있고, 빙붕이 녹으면 빙붕 위에 있는 빙상이 또 바다 쪽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은 더 고지대에 있는 얼음들도 바다를 향해 가지고 점점 많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이것도 대단히 이제 그 북극권을 고온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극권의 고온화되면 될수록 그리닝은 더욱더 활발해질 테고, 그리고 표층 해류, 난류가 북극권으로 들어가는 이 양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북극권에서 바닷물이 어는 작용, 이런 것들도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었죠. 북극권의 겨울이 돼도 북극권의 바다에서 얼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거는 또 생태학적으로라든가 다른 또 그 북쪽하고 남쪽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또 다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해빙의 영향과 기후급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양 대순환을 나타냅니다. 붉은 색깔은 난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청색, 감색입니까? 감색은 한류를 나타냅니다. 그 심층수죠. 이거는 심층수고, 요거는 표층으로 이동하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북극권인데, 북극권은 바로 이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린란드 앞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난류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에서 아주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북극권까지 난류가
가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냉각이 됐겠죠. 식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란드 앞바다에서는 이 해빙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이 바닷물이 얼면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얼음이 만들어질 때는 바닷물이 가지고 있던 염분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바다의 물에는, 해수에는 염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고위도니까 온도가 낮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낮고 그다음에 염분량이 많아지면 그 물은 무거운 물, 밀도가 큰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닷속을 무거우니까 쭉 깔아앉는 거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침강이 이루어지고, 침강이 만들어지면 해수위가 낮아지니까 다른 주변에서 물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야 되겠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바다에서도 수위가 낮은 쪽에 형성되면 그쪽으로 주변에서 물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층류가 저 그린란드 앞바다 북극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북극권이 온난화가 된다. 온난화가 되면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냉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해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염분이 방출이 안 되니까 바닷물이 염분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으니까 무거워질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그린란드 대륙 빙하가 많이 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여름철에 많이 녹을 때는 소행강 댐 물의 한 3배 정도, 60억 톤만 녹아도 3배 정도의 그 많은 양의 담수가 흘러내리는 거죠. 담수는 바닷물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앞바다의 해수의 밀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침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침강하지 않으면 표층류가 이게 멕시코 만류거든요. 멕시코 만류 난류가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표층류가 하는 역할은 붉은 색깔은 난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즉 저기도 지역에 있는 열을 고위도 쪽으로 운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란드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이 표층류가 열을 공급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얼음이 얼면서 차갑고 염분이 많은 표층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침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극권이 온도가 올라지면 그런 작용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멕시코 난류가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구온난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쪽에 있는 열이 안 올라오니까 갑자기 온도가 급락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빙하기가 되겠죠. 빙하가 되면 이쪽 유럽 대륙하고 북미 대륙 이런 쪽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중에 서쪽은 태평양 쪽에 있고 동쪽은 대서양에 있는 거죠. 그 대서양 지역 이런 쪽은 빙하기, 소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투모로우에서 많이 다루었던 소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근 11만 년 동안에 적어도 24번 이상에 걸쳐가지고 고온화로 인해 가지고 이 해양 대순환이 멈췄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00년에서 4,000년에 한 번씩 이 해양 대순환이 멈추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대순환이 멈추는 이런 작용이 생기면 이거는 유럽 대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순환 전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이쪽에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로시오 난류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지구 환경에 큰 훼손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난류가 열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빙하기가 오게 되고, 빙하기가 되면 이게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게 이제 북극권에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것들인데, 이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북극권에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좀 저지대에도 드라이아스가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침강 현상이 멈추어지면서 이거 해양 대순환이 멈춘
이 사건이 맨 마지막에 생긴 게 지금으로부터 1만 3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는 이 드라이아스가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거 드라이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만 3천 년, 최근 1만 3천 년 동안에는 이런 난류가 멈추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지금 이제 1만 3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시기를 지구 역사에 보면 이렇게 온화한 기후가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적의 1만 년이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권에 이게 해빙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극곰의 그 불행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얼음이 녹아서 생성되는 차가운 물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완벽한 번식지 역할을 한답니다. 아주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해빙, 바다에 얼음이 녹는 겁니다. 이건 해수가 얼어서 이건 바다에 있는 얼음이죠. 바다에 있는 얼음은 해수가 얼어서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분이 방출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이 녹을 때죠. 얼음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 해빙이 생겼다가 그게 여름철이 되면 얼음이 바다 위에서 얼음이 녹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들어진 물, 그거는 담수 성분이겠죠. 염분이 잘 없습니다. 이거는 바닷물은 밀도가 크고 얼음이 녹아서 만들어진 담수는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무거운 바닷물 위에 담수가 떠 있는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듯이 이게 밑에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 위에 얼음이 녹은 물들이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혼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섞이겠죠. 근데 이제 얼음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이 기존의 고염분수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도 염분이 굉장히 작은 우리로 치면은 낙동강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바닷물 남해 있는 물은 염분이 높고 그래서 밀도가 크고 낙동강 물은 담수기 때문에 밀도가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 위에 강물이 떠 있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이제 고란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랑크톤은 이 저염분의 표층수에 있는 영양소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북극권 먹이 사슬의 기저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북극권에 얼음이 안 생기면 바다에 있는 얼음이 안 생기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도 안 생기겠죠. 얼음이 안 생기면 녹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먹이 사슬은 다 깨어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가지고 이 북극권의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거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시 중위도, 저위도 생태계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극권, 오늘 이제 북극권 얘기를 했는데요. 북극권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